그날 밤 나는 그냥 거실 CCTV를 확인해 봤을 뿐이었다. 화면 속 아버지가 조용히 집에 들어왔고 잠시 뒤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침실 침대 위에 엉켜있던 두 개의 그림자,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내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초겨울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집안은 따뜻한 보일러 열기로 가득한데도 나의 등줄기 어딘가엔 계속해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몇 년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혼자 두기엔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시설에 모시는 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옆에는 늘 아내가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시어머니의 병간호까지 떠안으면서도 불평 한 번 제대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아내는 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창문을 반쯤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약통을 정리하고 물을 데워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마다 집안에는 그래도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나 벌써 쓰러져서 고생했을 거다. 야, 내 처 잘 만났어. 참 복이다. 복.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고 있었다.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그녀를 믿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어머니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죠 뭐.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의 웃음, 어머니의 숨소리, 아내의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가끔씩 들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그날까지만 해도 나는 믿고 있었다. 이 평화가 쉽게 깨질 리 없다고 하지만 평화란 건 늘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걸 사람은 항상 너무 늦게야 알아채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과 마주하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아버지와 장모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간단한 병문안을 왔다며 앉아 있었고 장모는 그 옆에서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시선이 부딪힐 때마다 아주 짧은 침묵이 스쳐 지나갔다. 서로의 눈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다시 마주치고야 마는 그 느낌. 아버지의 목소리는 괜히 낮고 부드러워져 있었고 장모의 웃음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걸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이상하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일 리가 있나. 그는 스스로의 의심을 무리하게 눌러 앉히고 있었다. 그날 밤 부엌 한쪽에서 아내와 장모의 작은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너희 시아버지 나이 들어서도 괜찮네. 말도 잘하고 매너도 있고. 엄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듣기만 해도 이상해. 아이고,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냥 남자로서도 괜찮다는 거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나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다. 웃어넘기기엔 뭔가가 이상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아버지와 장모가 집 앞 골목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둘 사이 거리는 불편할 만큼 가까웠다. 장모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웃었고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었다.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그 이상한 온도.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장난도 가벼운 농담도 아니라고. 그래서 부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뒷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날은 뜻밖의 너무 쉽게 찾아오고 있었다. 늦은 저녁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연히 들른 카페 건너편. 그곳에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는 호텔이 있었다. 그리고 그 호텔 정문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장모.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장모는 아버지의 팔에 살짝 기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이끌 듯 허리 쪽을 받쳐주고 있었다. 어깨가 부딪혔다, 떨어졌다, 다시 닿았다. 그 사이사이에 낯 뜨거운 여운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 서 있었다. 아내도 몸을 굳혔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간 어머니는 혼자 방에 누워 있었다. 온몸을 겨우 움직이는 손으로 배를 눌러보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장모는 호텔에서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병문안, 가족 간의 인사, 그런 말들이 한순간에 더러운 거짓으로 바뀌고 있었다. 얼마 후 모든 게 터졌다. 나의 앞에 앉은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정말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끝낼게.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역겨움과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깊게 박혔다.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이 일이 정말 끝났을 거라 스스로를 속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오히려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화감이 조용히 집안을 파고들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아버지, 그리고 아내였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웃고 아내가 뒤따라 웃었다. 가까이서 보면 팔이 스칠 만큼의 거리였다. 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발이 굳어졌고 심장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내렸다. 아내와 아버지는 뒤늦게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헐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여보? 저기, 아버님이 마트 가신다길래 그냥 같이. 변명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아버님하고 불편하게 지내면 나만 손해야. 서로 어색한 것도 싫고. 그냥 같이 마트 다녀오는 길이야.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이 모든 걸 들키고 있었다. 눈은 피했고 목소리는 떨렸고 호흡은 평소보다 훨씬 가빴다. 그날 이후 나의 머릿속엔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내가 나란히 걷던 그 뒷모습, 부적절한 과거를 가진 남자와 자신의 아내. 며칠 뒤 나는 우연히 아버지 차 문이 살짝 열린 걸 보게 되었다. 차 안을 정리하다가 조수석 발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섬세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도대체 누구 거지?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상자를 다시 덮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똑같은 목걸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우연이란 말을 떠올릴 수 없었다. 아내는 황급히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거 친구가 준 거야. 예전에 생일이라고.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가락 끝이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 단단한 의심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의심은 아내의 가방 속에서 피임 기구를 발견한 순간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더 가질 계획도 없었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아내의 가방에서 몰래 숨겨진 피임 기구가 나왔다. 그건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상대로 한 준비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었다. 호텔 앞에서 나왔던 아버지와 장모의 모습, 아버지와 나란히 걷던 아내의 뒷모습, 아내의 서랍 속 목걸이, 그리고 가방 속 피임기구.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감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무너져서는 안 될 선이 여러 번 짓밟혀왔다는 걸. 결국 나는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그는 거실과 복도, 방 입구 쪽에 작은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확인해야 했다. 끝장을 봐야 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면 속의 집안은 지독할 만큼 평범했다. 어머니는 방 안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아이를 챙기고 나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집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결정적인 날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내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집은 고요했다. 어머니 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와 아이는 이미 잠이 든 것 같았다. 겉으론 그랬다. 샤워를 마치고 무심코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본 순간 나의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고 있었다. 화면 속 자신이 없는 시간의 거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몇 분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둘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어머니의 방이 아닌 부부의 침실. 침대 위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엉켜 있었다. 아버지, 그리고 아내.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 익숙한 몸짓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웃음 섞인 숨소리,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 가끔씩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 화면 속의 움직임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불륜의 현장이었다. 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숨이 막혔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머릿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다. 그는 여러 번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혹시 착각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볼수록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더해질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불렀다.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는 데엔 망설임도 없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재생되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내의 입에서는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이건 오해야.
그냥 실수였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먼저 날 유혹했어. 나이 들어서. 나도 사람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먼저 날 협박해 놓고서 거절하면 다 말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날 탓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바빴다. 누가 먼저였다. 누가 유혹했다. 누가 협박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서로가 기꺼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 하나였다. 얼마 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아내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이미 바람이 났었다는 것. 둘이서 따로 모텔에 드나든 기록까지 나왔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우연히 알게 된 뒤부터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약점을 쥐고 며느리를 압박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더 끔찍한 선택을 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 부정한 남자 위에 또 다른 남자를 더 씌우는 선택.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아버지와 장모의 부적절한 만남, 그 이후 이어진 기묘한 거리감.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버지까지. 이 집은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의 욕망을 숨기고 교환하는 지독하게 일그러진 무대가 되어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뒤 집안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거실은 전쟁터였고 식탁은 신문실이었고 방들은 모두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 찬 감옥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을 감고 있었다. 몸은 이미 병에 갇혀 있고 이제 마음마저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묶여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한때 사랑했고 아이를 낳아준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아내는 익명의 낯선 여자에 가까웠다. 여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아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찾기는 어려웠다. 후회라기보다 두려움이 더 짙어 보였다. 나 모아둔 돈도 없고 몸 하나 빼고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애는 원래 엄마가 키워야 하잖아. 나 그냥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을 뿐이야. 한 번뿐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나의 마지막 희미한 기대까지 싸늘하게 잘라냈다. 아내는 자기가 깨뜨린 것보다 자기가 잃게 될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이보다, 남편보다, 가정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사람이었다. 나의 안에서 무언가 크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동안 버티게 해주던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 아내에 대한 마지막 연민까지.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소리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밤, 수많은 상처, 수많은 배신의 무게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아내는 울부짖었다. 안 돼. 이혼은 진짜 안 돼. 나 잘할게. 다신 안 그럴게. 제발. 제발 우리 깨지지 말자. 하지만 이미 깨져 있었다. 깨진 접시는 아무리 붙여도 언제든 다시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접시는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혀버렸다. 그날 밤 나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펜 끝은 단단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혼 소송은 길었다. 그리고 더럽게 치열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양육권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돈도 집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버텼다. 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건 아내의 불륜, 트레이너와의 관계, 시아버지와의 끔찍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쌓여있던 거짓말들이었다. 판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판결을 내렸다. 아들의 양육권은 나에게 있었다. 재산 분할에서도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오는 길, 나는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눈부신 햇빛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옆에서 아들이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지? 나는 무너진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 둘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전엔 세 식구가 타던 차 안에는 이제 두 사람만 있었다. 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언젠가는 새로운 평온을 위한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 끝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버텨낸 시간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묵직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나고 있었다. 이 지독한 악몽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도. 겨울의 끝자락 창밖에는 아직 잔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살아서 버텨냈다는 실감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피라는 단어도, 배우자라는 호칭도 누군가의 욕망과 거짓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의 삶은 이름이 아닌 행동과 선택으로 채워나가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답게 사는 선택.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는 선택.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는 선택. 나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폐 안쪽이 얼얼할 만큼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묘하게 뜨거운 것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살아야겠다.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세워야겠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작은 블록을 쌓고 있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또 세우는 그 단순한 놀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래, 인생도 어쩌면 그 블록이랑 다르지 않겠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중요한 건 누가 무너뜨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다시 쌓아 올리느냐였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낸다. 배신과 거짓이 아니라 상처 위에 새로 쌓아 올린 진짜 행복으로.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그의 삶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새로운 계절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